최근에 금 가격이 막 급락을 했죠. 금 가격이 이게 달러 가치하고 반드시 어떤 그 금 가격이 서로 이렇게 플러스 상관관계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만약에 그 달러 가치가 떨어졌으면 반드시 금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이때도 금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야 되죠. 근데 오히려 떨어졌죠. 투기의 대표적인 그 지표를 반영하는 시장이 선물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물 시장, 금 선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기라는 거예요. 완전히 거의 투기가 이렇게 가격 폭등을 초래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때는 명백히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위기가 있었고 팬데믹이라는 위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그런 위기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선물 시장에서 투기를 이렇게 주도를 했느냐를 한번 봐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광산업자들이나 이 공급업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2025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금 그 매도 계약을 줄이고 있죠. 그럼 뭡니까? 꼭지점에 도달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선물 시장에서의 거래자들의 선물 거래 내역으로 봤을 때 시장을 떠받쳐주는 힘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 급락을 했죠. 오늘 그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0월 27일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했죠. 꼭지점이 이제 온수당 4,350달러를 넘었었는데 지금은 3,900달러대까지 떨어진 상태죠. 금 가격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난리도 아니었죠. 달러가 종이 조각이 돼서 이제 금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 가격은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금 가격이 5년 안에 5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물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갈 수도 있겠는데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정말로 이 앞에 이제 그 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달러가 종이 조각이 됐느냐 그렇지는 않죠. 예. 달러가 이제 종이 조각이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말로 그렇게 하지 실제로 어떤 증거나 근거를 가지고서 달러가 종이 조각이 됐다. 이렇게 만약에 달러가 종이 조각이 됐으면 미국 경제도 종이 조각이 될게요. 엔비디아든 테슬라든 애플이든 구글이든 뭐든 다 종이 조각이겠게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달러는 미국 경제력을 이렇게 바탕으로 한 신용화폐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종이 조각이 되지는 않죠. 폭락하지도 않고요. 실제로 이제 앞선 그 달러 환율 동영상에서도 달러 구매력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달러 가치 하락 내지는 이제 달러 구매력 이제 변화하고 금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1970년부터 2025년까지인데 달러 구매력이죠. 그러니까 말하면 달러 가치죠. 기준은 이제 2025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25년을 1로 해가지고 달러 구매력이 1970년에는 어느 정도 됐느냐면 7.1배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2025년에는 7분의 1로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197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1970년에 1달러는 2025년으로 환산하면은 7.1달러 정도 된다.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한 55년 동안에 7배 반 정도 달러 가치가 7분의 1 정도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 정도면 무슨 달러가 종이 조각이 되고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그런 정도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이 달러 가치하고 이게 그 금 가격의 상관관계를 찍어보면 1970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달러 값이 급격하게 떨어졌죠. 언제입니까? 1970년대죠. 오일 쇼크 1차, 2차 오일 쇼크 때 달러 가치가 거의 반토막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달러 가치가 반토막이 났다가 그다음에 이제 80년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하락했죠. 80년대 이후에는. 그러니까 금 가격이 이렇게 달러 가치하고 반드시 어떤 그 금 가격이 서로 이렇게 상관하지는 플러스 상관관계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만약에 그 달러 가치가 떨어졌으면 반드시 금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이때도 금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야 되죠. 근데 오히려 떨어졌죠, 지금. 근데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달러 가치가 약간 떨어졌는데, 이거 떨어지기 얼마 안 됐잖아요. 약간 떨어졌는데 금 가격이 이제 수직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2000년대 이후에 달러 가치 하락보다는 다른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죠. 이제 다른 요인이란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 WTO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세계 경제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그다음에 인도도 이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중국이나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런 영향, 금 수요의 증가. 그러니까 달러 가치 하락보다는 금 수요의 증가.
이제 컸고, 그 다음에 팬데믹 이전, 이거 이제 25년, 24년, 23년, 22년. 요, 어마어마하죠. 21년, 20년, 29년. 그러니까 팬데믹 전이 이 정도예요. 팬데믹 전, 직전 대비 그 가격이 그냥 완전히 폭발을 했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러우 전쟁, 그 다음에 급격한 또 인플레 발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금값이 뛰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은 2020년이죠. 팬데믹 때는 금값이 그렇게 막 팍 뛰지는 않았어요. 21년 러우 전쟁 때 22년 러우 전쟁 발발하고 나서 이제 23년, 24년, 25년. 그러니까 23년은 사실 이제 러우 전쟁도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장기화되는 조짐으로 이제 안정되고 인플레가 폭등해서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고 이때 이제 금리가 급등을 했죠. 예. 그래서 금값이 푹 뛰었죠. 금은 어떻습니까? 현물이잖아요. 현물이니까 이자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금을 보유하는 비용은 이자 비용이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 수익이 나잖아요. 은행에 예금을 해두면은. 근데 금은 이자가 발생 안 하니까 금을 보유하는 기회비용은 이자 수익이죠. 근데 어쨌든 금값이 팍 뛴 이유가 이 무렵에 이제 금리도 내려가고 인플레도 진정되고 그런 상황인데도 금값이 팍 뛰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달러 가치도 뭐 거의 변동이 없어요. 23년, 24년, 25년 달러 가치도 거의 팬데믹 직전 대비해서 거의 크게 달러 가치가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금값이 폭락한다. 물론 이제 그 중앙은행에 대한 뭐 신뢰도 하락 뭐 등등 이야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FRB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려댔다. 양적 확대를 통해서 달러를 유동성 공급을 9조 달러 정도까지 공급을 했었죠. 그걸 6조 달러 선까지 이렇게 회수를 했죠. 3조 달러 가량을 회수를 했어요. 불과 한 2년 사이에. 그러니까 달러 유동성이 넘쳐난다. 물론 많죠.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유동성을 FRB가 고점 대비 한 3조 달러 가까이 회수를 했기 때문에 달러가 넘쳐나서 종이 쪼가리가 돼가지고 뭐 금값이 폭등을 했다. 그것 때문에 금이나 비트코인이든 뭐 스테이블 코인이든 주식이든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투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이렇게 급락해서 이게 뭐 이렇게 금값이 폭등을 했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일단 이걸로 봤을 때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저런 데서 뭐 달러 이제 뭐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가 종이 쪼가리 되고 앞으로도 계속 종이 쪼가리 될 것 같다. 또 미국에 이제 정부 채무가 많고 그래서 할 것 같다라고. 미국의 정부 채무 많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계속 정부 채무 문제는 계제가 되어 왔죠. 셧다운도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뭐 반복적으로 발생해 되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 정부 채무가 국채 발행액이 많다라고 그래서 그러면 미국이 파산할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증세를 하면은 또 많이 완화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법인세 실효세를 좀 올린다든지 개인 초부유층의 어떤 그 소득세를 좀 올린다든지 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출을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져간다든지 하면은 재정 문제를 이렇게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죠. 그렇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보신 것처럼 투기하면은 투기의 대표적인 그 지표를 반영하는 시장이 선물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물 시장, 금 선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선물 시장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공부한다 셈 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2025년 10월 24일 시카고 금 선물 거래소 24일 현재의 선물 계약 만기별로 가격 있던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2개월 후에 만기가 되는 선물 계약, 4개월 후에 만기가 되는 선물 계약, 10개월 후에 만기가 되는 것, 20개월 후에 만기가 되는 것, 50개월 후에 만기가 되는 것, 68개월 후에 만기가 되는 것, 이런 선물 계약 종류가 다양할 거 아니에요. 이 24일 날 그날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그 가격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만기별로 이렇게 찍어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분포가. 대체적으로 10월 24일 날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금 선물 시장의 투자자들은 앞으로 금 가격이 완만하게 오를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구나라는 의미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금 가격이 오를지 안 올지는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완만하게 오를 거라고 이때 10월 24일 날 전망을 했지만 실제는 어땠죠? 10월 27일 날 급락을 해버렸죠. 실제로는 급락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몰라요. 선물 시장이라고 그래서 선물 가격이 미래 그 현물 가격을 예측을 한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혼동하면 안 되죠. 다만 이제 이때 이 날 24일 날 선물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그 가격 선물 거래 가격으로 봐서 선물 그 거래 가격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금 가격이 앞으로 완만하게 오를 거라고 투자자들이 전망을 하고 있다.
라는 정도이지 그런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금 가격이 확실하게 오를 거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먼저 이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어떤 분들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5년 안에 금 가격이 막 5만 달러까지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여기서도 5년짜리 지금 10월 24일 현재 60개월이면은 5년이잖아요. 5년짜리 금 선물 가격이 5천 달러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5만 달러 간다라고 얘기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미국에서 금 선물 거래소에 투자자는 전부 바보들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카고 금 선물 거래소에서 이제 그 선물, 이제 그러면은 앞에서 이렇게 이게 금 가격이 폭등했는데 투기적인 이제 요소가 너무 강하다. 이게 달러가 정쪽하게 돼서가 아니라 투기 때문에 그렇다. 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어떤 식으로 투기를 했길래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느냐? 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선물거래소를 한번 이제 조사를 해보자. 선물거래소 이제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를 한번 살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물거래소의 투자자들의 이제 또 한번 행태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이제 그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오픈 인터레스트가 뭐냐면은 잔존 계약수를 말해요. 잔존 계약수라는 건 뭘 말하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1온스당 1210달러에 제가 이제 그 선물 이렇게 매수 계약, 롱 포지션 하나 체결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날, 첫날 1210달러에 이제 롱 포지션을 취한 계약이 100건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쪽에 숏 포지션을 취한 사람이 100명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100건이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계약이 100개가 성사가 됐어요. 그러면 첫날은 계약도 100개. 당연히 거래량도 100개죠. 그다음에 그 다음 날도 1250달러에 거래 이제 선물 계약이 역시 100개가 체결됐어요. 롱 포지션 100개, 숏 포지션 100개가 체결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 그 거래량도 100개죠. 근데 살아있는 계약수는 몇 개입니까? 누적 계약수는 몇 개입니까? 전날 100개하고 그 다음날 100개 합쳐서 200개죠. 그렇죠? 살아있는 계약수, 선물 계약수. 누적으로 총 200개가 살아있죠. 만기까지 살아있는 그 계약수는 200개죠. 그러니까 누적 계약수, 이른바 잔존 계약수, 그게 오픈 인터레스트예요. 오픈 인터레스트라는 것은 이 잔존 계약수를 말해요. 그러면 잔존 계약수가 많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어쨌든 롱 포지션이든 매수든 매도든 숏 포지션이든 이 선물 거래소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뭔가 거래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선물 거래를 많이 했다는 거죠. 선물 거래를 많이 했다는 것은 선물 시장에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많이 들어왔거나 하여튼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까지 이제 잔존 계약수를 보면은 추이를 보면은 2010년에서 2010년 11년에 늘었다가 그다음에 2010년에 좀 16년에 늘었다가 2019년부터 20년, 21년까지 좀 늘었다가 20년까지 늘었다가 확 늘었죠, 이때는. 그다음에 2023년 좀 늘었죠.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은 요때 이제 시카고 금 선물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선물 계약을 많이 체결했다. 요때도 좀 체결했다. 요때도 체결했다. 굉장히 많이 했다. 이때는 어마어마하게 체결했다. 이때 체결했다. 이때는 뭡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죠. 그렇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니까 뭐 굉장히 불확실했겠죠. 그래서 안전자산의 금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겠죠. 그다음에 요때는 뭡니까? 이제 달러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 강세를 막 보이던 때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때죠. 이제 이른바 양적 확대책이 끝나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죠. 그러니까 금은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금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왜냐면은 달러는 금리가 붙잖아요. 이자가 붙잖아요. 은행에 달러를 맡기면 이자를 주잖아요. 금은 현무니까 이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면은 금 수요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금의 기회비용이 커지니까 금 수요가 줄어들죠. 뭐 그런 의미일 수 있고. 이제 2019년, 20년은 뭡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그 트럼프 일기 정권 마지막 때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티격태격 싸우던 때죠. 그다음에 팬데믹이죠. 그다음에 러우 전쟁을 앞두는 그런 상황이죠. 어마어마하게 불확실성이 이제 커졌던 때죠. 그러니까 뭐 뭔지는 몰라도 금 수요가 확 늘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다음에 이제 2022년 러우 전쟁 때 잠깐 반짝한 거고. 그다음에 2024년부터는 늘었어요. 늘었는데 이때에 비하면은 절반 정도 수준이죠. 그럼 이제 금 가격하고 이제 매칭을 시켜서 한번 잔존 계약수 변동하고 시카고 금 선물 시장에 잔존 계약수하고 금 가격 간의 이제 관계를 매칭을 시켜보면 이때 이제 그 잔존 계약수가 늘었을 때 금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이제 금 수요가 늘었다라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금 가격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23년은 살짝 튀었는데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매도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16년에도 이렇게 툭 늘었는데 2016년에도 툭 늘었는데 2010년에 살짝 올랐어요. 살짝. 그러니까 오르나 마나. 이게 늘은 것에 비하면은 잔존 계약수 늘어난 것에 비하면은 뭐 별로 표가 안 나죠. 반면에 이제 2019년부터 20년 요때 팬데믹 때에는 19년부터 이제 확 늘었죠. 그러니까 이제 미중 간의 이제 무역 싸움이 막 티격태격 일어나고 팬데믹으로 해가지고 확 늘었죠. 그러니까 금값이 뛴 폭은 어떻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거의 비슷하죠. 금값이 뛴 폭이 거의 비슷. 금값이 뛴 폭은 비슷하지만
잔존 계약수는 어떻습니까? 2배에 가량 가깝죠. 팬데믹 때 투자자들이 상당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알 수 있죠. 패닉 상태에 빠졌지만은 그래서 뭐 해지를 하든 투기를 하든 하려고 했지만은 이 금 가격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러우 전쟁 때 뭐 살짝 늘어났지만 살짝 뭐 뛰다 말았죠. 뭐 그냥 표가 안 나고 2024년부터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제 금값이 2배 이상으로 폭등을 해버렸죠. 2024년부터는 금값. 근데 2024년부터는 어떤 때죠? 2023년부터 FRB가 9조 달러를 6조 달러로 이제 줄이고, 그러니까 달러를 막 빨아들이고 금리도 이제 조금씩 완화를 하던 그런 시기죠. 고금리에다가 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죠. 그런 단계에서 금값이 폭등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그 잔존 계약수가 이 팬데믹 때에 비하면은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팬데믹 때, 2024년 이때에 잔존 계약수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금값이 뛰는 그 양상이 다르다라는 것은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 세 개의 내용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때는 글로벌 금융 위기니까 이제 미국 경제도 상당히 이제 휘청거리고 할 때니까 달러에 대한 불안이 컸겠죠. 그때야말로 달러에 대한 불안이 컸겠죠. 달러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금 수요가 늘어나서 이렇게 왔고, 그래서 뭐 당연히 금 수요가 늘으니까 금 투기도 많았겠죠. 당연히. 네.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니까 이때는 그 뭐 미국 경제가 무슨 뭐 크게 뭐 휘청거리거나 그런 때는 아니었죠.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이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이제 경제가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굉장히 이제 혼란 속에 빠졌죠. 혼란 속에 빠졌는데 혼란 속에 빠져서 선물 잔존 계약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치고는 금값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금값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았다라는 거, 이때는 뭡니까? 또 이제 막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풀 때예요. 뭐 그냥 무지막지하게 4조 4천억 달러에서 그냥 9조 달러로 팍 막 달러를 풀어 제낄 때예요. 이때는 달러가 똥값이 종이 조각이, 이때야말로 달러가 종이 조각이라는 말을 해도 무방할 때죠. 근데 그때는 이게 금값이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이 정도 튀었어요. 금값이 이때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금리도 이제 제로 금리하고 막 이럴 때거든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붓고 할 때예요. 그런데도 금값은 그렇게 크게 안 뛰었어요. 반면에 2024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리도 내리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은 어떻습니까? 달러에 대한 뭐 이렇게 수요가 줄겠죠. 은행에 이자를 맡기면 이자가 적어지니까 금 수요가 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유인이 되겠죠. 금값이 오르는 유인이 되겠죠. 또 하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뭐 이제 뭐 투기가 들어온 것도 있겠죠. 뭐 투기가. 이 투기의 강도는 이렇게 세지는 않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투기의 강도라는 건데 폭은 그렇게 이때에 비해서 이 팬데믹 때에 비하면은 투기의 폭은 그렇게 넓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여기 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뭔가 투기든 해지든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2024년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때는 거의 투기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거래를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이죠. 이게 그렇죠? 이때는 이제 위험을 해지를 하려고 했지만 이때는 위험을 해치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기라는 거예요. 완전히 거의 투기가 이렇게 가격 폭등을 초래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때는 명백히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위기가 있었고 팬데믹이라는 위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그런 위기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선물 시장에서 누가 투기를 이렇게 주도를 했느냐를 한번 봐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선물 시장의 투자자별 이제 거래 내역을 2010년부터 이제 최근 것까지의 이제 내역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현물 해지 거래자라고 되는데 뭐냐면 이제 그 금을 현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거래자예요. 금을 현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대표적인 게 금광산업자죠. 금광산업자거나 금을 현물을 필요로 하는 금 가공업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곳이죠. 이런 금광산업자는 광산에서 금을 캐니까 원천적으로 금을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롱 포지션을 금을 매수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땅에서 금을 매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투자를 해가지고 채굴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 금광산업자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겠죠. 매도를 하는데 가격이 중요하죠. 뭐 어떻게 매도를 하느냐? 가격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고점이다라고 하면은 선물 매도를 막 하려고 하겠죠. 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 금 가격이 지금 고점이야. 앞으로는 떨어질 거야. 이 시기가 지나면은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 금광산업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숏 포지션이죠. 금 매도 거래, 선물 매도 거래를 하겠죠. 현물로 금을 근원적으로 갖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숏포지션 추이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어마어마하게 숏포지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고점이니까 이때 막 팔아야 돼. 금을 팔아야 돼. 라고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금 가격이 이 정도로 오른 상황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금 광산업자들이 계속 금을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선물 시장에서. 그다음에 또 이렇게 요때 조금 반짝할 때도 광산업자들이 이제 달러 강세를 보일 때 또 선물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달러 강세,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 때에도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갈등이 있고, 그다음에 팬데믹 때도 이제 금값이 오를 때 계속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것을 따라가면서 매도 계약을 맺는 거죠. 이 광산업자들이 가격이 오르는 것을 따라가면서 매도 계약을 막 늘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꼭지점에 이제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면은 꼭지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매도 계약을 확 줄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 광산업자들이나 이 공급업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2025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금 매도 계약을 줄이고 있죠. 그럼 뭡니까? 꼭지점에 도달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수합 거래자가 있어요. 수합 거래자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골드만삭스 그룹이라든지 그런 대형 증권사나 은행 같은 그 대형 금융기관들이에요. 근데 이 대형 금융기관들의 주 고객이 누굽니까? 기관 투자자들이라니 뭐 연금기금이라든지 뭐 대형 펀드나 국부펀드라든지 뭐 대규모 투자자들이 자기들 고객이잖아요. 이런 금융기관들은 대규모 펀드들이 장외 거래를 해요. 그래서 금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데들이 장외에서 금을 사주죠. 예, 기관 투자들이 금을 사주잖아요. 그럼 롱 포지션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 기관 투자자가. 그럼 그 기관 투자자가 롱 포지션을 취했는데 나중에 이제 만약에 금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손해가 나버린다라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가 그 기관 투자 롱 포지션의 기관 투자자를 위해서 숏 포지션을 취해줘요. 예, 그 기관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사우디 국부펀드가 금 100톤을 사겠다. 그러면 이제 골드만삭스가 금 100톤을 사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우디 국부펀드는 금 100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내가 이제 6개월 후에 이걸 이제 팔 거야.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이 국부펀드를 대신해서 이 시카고 선물거래에서 그 선물 시장에서 숏 포지션을 취해줘요. 6개월짜리 선물 계약으로 숏 포지션을 취해줘요. 이 수학거래자는 그 골드만삭스 같은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학거래자는 이른바 자기 고객에 대한 해지 거래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객하고 롱 포지션하고 숏 포지션 간의 그 차익을 이렇게 수수료로 받는 그런 이제 수익을 얻는 식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그 수학거래자를 보면 이제 해지 거래, 이렇게 내가 현물금을 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물 매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 수학거래자의 이제 선물 매도를 보면은 숏 포지션 늘었던 글로벌 금융 때 살짝 늘었다가 확 떨어지고 조금 오르다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 때 확 늘었다가 떨어지고 러우 전쟁 때 확 늘었다가 줄고 이게 뭐 들쑥날쑥하죠. 들쑥날쑥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줄고 있죠. 줄고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골드만삭스나 뭐 그 미국의 대형 은행들의 그 주 고객인 연금 펀드들이나 뭐 국부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이 금 현물 매입을 지금 줄여가고 있다라는 표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 거래자들도 그 해지 거래로 숏 포지션 거래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표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장외에서 이런 기관 투자들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금 현물을 굉장히 많이 샀다라는 표시잖아요. 지금 확 늘었다는 것은 현물 금을 확 샀기 때문에 현물 가격이 막 폭등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언제 이렇게 폭등을 했느냐? 이때도 올랐지만 2024년 때 확 뛰었다라는 거니까 이때 하여튼 뭐 확 이 현물 매입을 이렇게 많이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여튼 현물 매입을 확 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롱은 반대로 자기 기관 고객이 막 금을 팔았다라는 거잖아요. 금을 팔고 파는 대신에 6개월 후에 다시 금을 살 거야. 그러면 이제 롱 포지션을 취해 주는 거죠. 이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가 롱 포지션을 취해 주는데 롱 포지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줄었죠. 이렇게 2024년 확 줄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을 이렇게 덜 팔고 있다라는 거죠. 좀 말이 맞죠. 지금 이게 금을 덜 사고 덜 팔고 있다. 그러니까 금 현물 거래를 이 수합 거래자의 고객들이 금 현물 거래를 덜 사고 덜 팔고 있다. 자기 금을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것을 의미하죠. 다음에 이제 하늘색은 스프레드 거래를 말해요. 스프레드 거래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스매치 이제가 차익 거래를 하는 거죠. 그 선물 3개월 만기짜리하고 선물 6개월짜리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6개월짜리 계약을 하나 했을 때 가격하고 3개월짜리 계약을 하나 체결하고 3개월 후에 가서 또 3개월짜리 체결할 때 가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격 차이를 노리는 거죠. 그게 스프레드 거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프레드 거래도 상당히 투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차익 거래를 하니까. 근데 이제 스프레드 거래는 뭐냐면은 선물 6개월짜리 매도 계약을 맺으면 해지를 하는 차익을 해요. 3개월짜리 롱 계약을 맺고 또 3개월 후에 3개월짜리 롱 계약을 맺어요. 기본적으로는 해지가 되는 거예요. 해지가. 그러면서 가격 차이만 발생하면은 그 이익을 얻는 그런 거래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 거래는 어떻게 보면은 선물 시장에서 금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금 관리자라는 건 뭐냐면 이거야말로 이제 투기 세력이죠. 뭐냐면 이제 헤지펀드, 대표적으로 헤지펀드 있잖아요. 헤지펀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품 선물 중개 회사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증권사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이 돈을 이제 맡기잖아요. 내 금 좀 사줘, 팔아줘 막 이런. 그래서 그런 고객들로부터 이제 돈을 위탁받아가지고 금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고객이 금 사줘 하는 거 할 때는 대부분 이제 투기적인 이제 동기가 강하죠. 그래서 이런 그 자금 관리자는 거의 투기적인 거래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자금 관리자들 경우는 투기적인 거니까 되게 보면 롱 포지션이 이제 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값이 오를 때에 더 오를 거라고 해서 롱 포지션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고 금값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거라고 해서 이렇게 따라서 떨어지고 오르면은 이렇게 따르고 떨어지면 오르고 그다음에 금값이 오르면은 이렇게 계속 물고 들어가면서 산다 이거예요.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산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떨어지면은 더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판다 이거예요. 롱 포지션 줄인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롱 포지션을 봐보면 투기 세력이 롱 포지션 잘 봐보면은 쭉 늘었다가 2025년, 2023년 말 2025년 시점으로 해서 롱 포지션 확 줄어들고 있죠. 투기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투기가. 이걸 보면은 지금 가격이 지금 급등을 했지만 이 급등한 가격을 떠받쳐주는 매수 세력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스왑 거래자 같은 경우도 그랬고, 지금 이제 이 자금 관리자, 이 투기 세력의 경우에도 지금 그 세력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걸 이게 의미한다는 거예요. 지금 금값이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튼튼한 어떤 그 자금이 밑바탕이 된 금값 폭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허세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렇게 가격 급락 내지는 폭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다음에 이제 기타 거래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른바 자체의 큰 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그마한 기업 투자자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잡다스러운 거래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스프레드 거래를 이제 많이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프레드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거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금 매도 거래를 한다. 6개월짜리 금 매도 거래를 했다. 선물 매도를 했다 하면은 스프레드는 3개월짜리 금 매수, 그다음에 3개월 후에 또 3개월짜리 금 매수 두 개로 이렇게 하나 해지를 하지만은 6개월짜리 선물 가격하고 지금의 3개월짜리 선물 가격, 그다음에 3개월 후에 3개월짜리 선물 롱 가격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노리고 하는 이제 거래가 이렇게 많다 이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가격이 급등했을 때 이 스프레드 거래가 급증을 했죠.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 거래가 급증을 했는데 롱 포지션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이제 롱하고 숏에 비하면 롱이 지금 많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조금 더 있다 이거예요. 매수세가 조금 더 있는 모습으로 기타 거래자도 약간의 가격을 떠받쳐주고 있다 이거예요. 가격을 떠받쳐주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025년부터는 지금 뭔가 시장의 그 시장을 떠받쳐주는 힘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선물 시장에서의 거래자들의 선물 거래 내역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이해하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가 힘드시면 이 동영상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뭐 이렇게 선물 시장의 기본 용어 설명이라든지 이런 용어 설명이라든지 선물 가격하고 계약 간의 가격 등락과 계약 증가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이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